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6년 7월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일요일날,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투자 강연회, 2016년 투자 강연회 마이너스 경제 시대를 주제로 해서 투자 강연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강연회를 하기 전이나 강연회가 끝나도 이 정신없이 바쁘네요. 그래서 7월 그 동영상도 두 편만 제작을 부득이 두 편만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두 편만 제작을 하는데, 주제는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브렉시트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편은 이제 영국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분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과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이제 브렉시트에 관해서는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경제 시평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경제 시평이 이제 아마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아마 하여튼 가능한 한 두 번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이미 나갔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 오늘 이제 동영상 촬영이 6월 29일 날입니다. 오늘 29일이니까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7월 한 3, 4일 정도 되겠나요? 그때쯤에 이제 두 번째 경제 시평이 나갑니다. 그 내용을 지금 앞당겨서 동영상에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평에도 그 시평에 담는 내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담기겠지만, 그래도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 동영상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상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경제 시평을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이제 언론에서 접하시는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 이상의 아주 상세한, 그러면서도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먼저 이제 영국의 그 브렉시트 선거 결과는 이미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그 브렉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6월 24일 날 국민투표가 실시가 됐죠. 근데 예상외로 선거 전에는 박빙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탈파가 조금 우세하지 않느냐 우려했는데, 이제 테러 사건도 나고, 잔류를 지지하는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테러를 당해서 죽었죠. 그런 거라든지, 또 이렇게 이탈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것들이 또 좀 이렇게 확산돼서 잔류파가 아마 아슬아슬하게 이길 거다라는 그런 게 전망이 우세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상당한 표차가 났어요. 이렇게 박빙이라고 보기 힘든 차이가 났죠. 투표율은 72.2%였는데,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거의 그 영국의 그 선거 가운데서 그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투표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이제 그 이탈파와 잔류파의 득표율을 보면은 잔류파가 거의 52%, 잔류파는 48%, 거의 4%가량 차가 났습니다. 득표율에서 4% 정도 차가 나면 이건 박빙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표수로 치면은 130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거니까 상당한 표차죠.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영국은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 분도 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영국을 보면은 이제 그 네 개 지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핵심 부분이 이제 잉글랜드고, 이게 이제 본토고,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본토 중심이고, 잉글랜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웨일즈가 있고, 또 옆에 그 아일랜드의 위쪽에가 살짝 이제 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지도로 보시면 잉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 옆에 웨일즈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위에 있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그 웨일즈 위쪽에 있죠. 그 위에 살짝 북아일랜드가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 지역의 연합 왕국이죠. 영국의 정식명이 뭡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이죠. 앤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국의 정식 국가 명칭이. 그러니까 연합 왕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니까. 그러니까 미 합중국, 미 연방공화국인가요? 뭐 이렇게 미 합중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연방 국가잖아요. 영국도 연방 국가예요. 네 개의 주. 근데 사실은 네 개 그러니까 주라고 할 수는 없고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예요, 사실. 그러니까 잉글랜드 국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국이 잉글랜드고, 웨일즈 국가, 스코틀랜드 국가, 북아일랜드 국가. 북아일랜드는 사실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네 개 국가예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유로 지금 2016 뭔가 이게 하고 있죠? 거기에 그 출전하는 국가들을 보세요. 웨일즈도 출전하고 있고, 북아일랜드도 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도 별도로 출전하고 해서 잉글랜드 별도로 가고 있고, 네 개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렇게 잉글랜드 지금 그 브렉시트를 이해하기 힘드십니다. 영국 네 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잉글랜드 안에서도 런던이 또 별 4개로 또 있어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났죠. 런던 따로 또 독립하겠다 뭐 이런 말도 정도로. 어쨌든 그런 이제 4개 사실상 국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 지역마다 이렇게 투표 그 이탈하고 잔류의 그 득표율이 전부 다릅니다. 먼저 이제 그 잉글랜드가 이제 주류죠.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크고, 잉글랜드는 이제 이탈표가 53.4%, 잔류가 46.6%,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 8% 정도 표차를 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졌죠. 잉글랜드에서 졌죠, 사실상. 그 다음에 웨일즈가 이제 52.5, 47.5, 여기서도 이제 이탈파가 많았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잔류 지지가 높았죠. 스코틀랜드가 38대 61로. 그다음에 북아일랜드도 상당히 그 10% 넘는 표차로 이렇게 잔류 지지가 높았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가 잔류를 지지를 하고, 잉글랜드하고 웨일즈가 이탈을 주장하는 이렇게 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그 잔류하고 이탈의 지지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가장 먼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영국이 분열을 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첫 번째는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렇게 서방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국이 분열하는 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큰 충격. 사실 지금 브렉시트 결정이 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무슨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영국이 분열할 위험이 높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환율이 여동을 친다든지 한다라고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언제라도 독립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예요. 스코틀랜드는 이미 옛날부터 계속 독립한다 이렇게 해온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제
양보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들이 자치권을 가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법 자치권을 가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독자적으로 사법 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니네들 독자적으로 행정부를 구성해. 예, 세금도 니네들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징수도 해. 뭐 이런 조세권도 이렇게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위에도 영국은 이제 상원하고 하원, 상원은 기족원이고 이렇게 하원은 서민원이라고 부르죠. 하원이 이제 이렇게 중심이죠, 영국은. 그러니까 하원이 이제 총리도 나오고 행정 국가를 경영하죠. 이 상원 기족은 말 그대로 기족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원이 하는데 하원이 650석인가 그래요, 선거구가. 그 중에 이제 각 4개 그 아까 지역별로 이제 선거구를 할당을 이렇게 해줬어요. 지역 간의 어떤 뭐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참정권이랄까요? 입법에도 불리한 이렇게.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표결을 하면 항상 잉글랜드가 이기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의석수도 좀 할당을 해주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해주고 있거든요. 스코틀랜드한테 지금 할당을 한 게 59석인가가 될 겁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이제 보수당하고 노동당 그 양당 구도잖아요. 그 외에 군소 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보수당하고 이제 노동당 양당인데 보수당은 이제 말 그대로 보수당이고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영국식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한국의 무슨 새누리 이런 거하고 완전히 급이 차원이 다르죠. 새누리는 좀 쓰레기당이고 그 진보 그러니까 노동당은 이렇게 이른바 영국식의 어떤 그 진보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는 진보 정당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또 무슨 더민당이나 정당 이런 데하고 또 차원이 다르죠. 어쨌든 그런 게 거의 양대 거대 정당 구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저도 깜빡깜빡해가지고 어쨌든 그 스코틀랜드는 이 노동당 지지 쪽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노동당을 지지를 해왔다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겠다라고 계속 막 하니까 의석수를 이렇게 지역 할당제 비슷하게 해서 한 59석을 배정을 해줘서 이제 2015년에 선거를 총선을 했었죠. 그때 그 전에는 노동당이 거의 한 6석인가 뭐 한 50석 가까이를 싹쓸이를 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근데 작년 총선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뭐 독립당인가 스코틀랜드 국민당인가 뭔가가 거의 59석 중에서 56석을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스코틀랜드는 이제 입법 행정권도 이미 행정 체제도 갖추고 있고 독립적인 사법 체제도 갖추고 있고 입법부도 벌써 이렇게 그 기능을 다 갖춰버렸기 때문에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 독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근데 이제 2014년에 스코틀랜드 독립파가 막 나서가지고 독립하겠다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강행을 했죠, 그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독립파가 이렇게 선거에서 주민투표에서 졌죠. 졌지만은 그때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잔류를 한다. 왜냐하면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하겠다라는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게 2013년이거든요. 2013년에 카메론 총리가 그 영국 지방선거를 했어요. 그때 지방선거 때 우리 이제 선거에 노동당한테 좀 밀리니까 판세를 좀 이렇게 역전시켜 보려고 이제 그런 자극적인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카메론 총리가 우리 유럽연합에서 이탈할 수도 있어. 그래서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카메론 총리 정말 이 유럽연합을 이렇게 벗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딴 생각으로 딴 의도로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충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2013년에 이제 그런 공약을 던졌기 때문에 2014년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독립 주민투표를 해서 졌지만 영국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럽연합 이탈을 하면은 우리 다시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잔류를 약속을 해라. 해서 그때 카메론 총리가 약속을 했어요. 스코틀랜드한테. 우리 유럽에는 이탈 안 할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탈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스코틀랜드가 이건 약속 파기다. 그래서 당장 우리 독립을 하겠다. 유럽연합 우리는 남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스코틀랜드는 유럽연합에 잔류를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 경제가 유럽연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유럽연합하고 일심동체가 될 정도로 이렇게 경제 교류가 큽니다. 유럽연합에서 벗어나면 타격이 커요.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도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잉글랜드하고 간에 좀 그런 앙금이 계속 있죠. 그건 뭐 이야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앙금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이제 영국에 딱 붙어 있지만은 그 별개의 국가로 이렇게 좀 왔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중심 도시가 어디죠? 뭡니까? 갑자기 글래스고하고 에딘버러죠. 에딘버러는 금융 중심지죠. 런던이 금융 중심이다 하지만 에딘버러도 상당한 금융 중심지예요. 국제 금융 센터예요. 유럽연합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코틀랜드가 지금 독립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지금 가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1920년에 이제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했거든요. 22년에 이제 20년에 사실상 독립을 쟁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 34개 중가가 있었어요. 이 아일랜드에. 아일랜드는 영국하고 치면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랑 할까요? 그래요. 1800년대 대기근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영국 때문에. 거의 뭐 몇백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 죽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한 몇십만 명인가 굶어 죽었어요. 그 원한이 뼈에 사무친 데가 아일랜드예요. 근데 지리적으로 딱 붙어 있어요. 아일랜드가 영국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920년에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34개 주로 되어 있는데 독립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는 계속 영국에 남을 거야 라고 해서 내전을 치렀어요. 아일랜드 내부적으로 독립파하고 이제 영국에 계속 잔류를 하겠다라는 잔류파하고 간에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중에 6개 주가 영국으로 이제 잔류를 한 거예요. 1922년에. 그게 북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의 저 꼭대기 끝쪽에 조그만한 데가 이제 북아일랜드예요. 그게 영국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은 이제 뭡니까? 청교도죠.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으로 식민지 갈 때 프로테스탄트가 갔잖아요. 청교도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파가 이제 그 북아일랜드 행정의 어떤 그 정치나 어떤 기득권 형성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수파로 이제 카톨릭파가 있죠. 예. 근데 카톨릭파가 이제 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예. 차별을 받아서 이제 안에서 이제 또 그 기독교파하고 카톨릭파 간에 이제 또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확대돼서 이제 무장 테러까지 이게 확대됐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제 테러가 막 시작돼가지고 1998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종식될 때까지 몇천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IRA라고. 그러니까 가칭 아일랜드 뭐 해방군이라고 해야 되나, 아일랜드 공화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일랜드 잠정 아일랜드 국민군 또는 임시 아일랜드 뭐 공화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IRA 무장가 이제 무장 테러를 막 일으킨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한 3,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30년 동안 넘게 테러를 하면서 그러던 것을 이제 1998년에 여러 이제 파들이 모여가지고 벨파스트 합의를 가까스로 이끌어내서 이제 테러를 종식을 시켰죠. 그리고 2005년에 이제 이 IRA가 자진 해산을 했어요. 자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북아일랜드는 원래 아일랜드예요, 원래가. 그냥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잔류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연합에 있을 때 또는 영국 안에 있을 때는 이미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이기는 하지만 아일랜드하고 그냥 한 나라예요. 아일랜드하고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경선도 없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경제 교류도 많고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IRA 테러가 없어지고 나서 북아일랜드도 외국 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하고 거의 일심동체라고 봐도 크게 안 돼요. 근데 아일랜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일랜드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구제금융을 받았죠. 근데 아일랜드는 유로화 회원국이죠.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통화도 유로화를 쓰는 유로화 회원국이죠. 아일랜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그 어떻게 보면 골수 유럽연합 잔류파예요. 아일랜드는. 그다음에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제금융을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일랜드 국채고 뭐고 안에 다 박살이 나겠죠. 신용 등급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 지금 양적 확대책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일랜드 국채를 사주고 아일랜드한테 이렇게 부실채권 구조조정한 은행들 지원하는데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일랜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일랜드하고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북아일랜드도 우리 그러면은 영국에서 떠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면은 이제 막 그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영국을 거점으로 해서 유럽연합 시장을 이렇게 진출한다든지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아일랜드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그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이죠. 아일랜드는. 그렇죠. 아일랜드는 그 법인세가 1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다국적 기업들이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IBM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이 그 아일랜드의 현지 공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유럽연합 시장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거예요. 세금이 싸니까.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제 그 인구 첫째 영국이 이제 인구가 뭐 독일 다음으로 많나 뭐 그럴 거예요. 또 시장 경제 규모는 독일 다음으로 크고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또 국제금융계 3대 국제금융센터고 런던이. 그러니까 주로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런던에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그게 유럽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탈을 해버리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영국이 생산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관세가 붙게 되죠. 아무리 뭐 자유무역이니 뭐 다시 협정을 한다고 해도 관세가 붙게 되죠. 그다음에 불편하죠. 통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사람 많은데 지금 브렉시트를 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민이 많이 늘어나서. 근데 그걸 이제 차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출입국 하는 절차도 다 밟아야 돼요. 복잡해져요. 그럼 누가 영국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영국을 뺀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시장이 영국 경제 규모 4배에 달합니다.
4배 달아요. 4배 되는 시장에 가서 그 현지 생산이나 그 고점 만들어서 사지 굳이 이렇게 다른 데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영국이 계속 그 브렉시트를 추진하면 거의 독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이제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영국 브렉시트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단지 이런 문제가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너하고 나하고 파트너 동업자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가 동업관계를 끊는 것에 불과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급락하고 뭐 환율이 막 여동을 치고 막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막 그런 거라면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다들 뭐 이렇게 보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브렉시트 그러면 도대체 그 국민투표는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이런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느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영국 지방선거 때 캐머런 총리가 자기가 선거에서 밀리니까 선거 열세를 만회를 하려고 이제 한번 질렀다 이거예요. 이걸 질렀지만 이건 캐머런 총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단지 선거 때 한번 써먹는 카드 정도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설마 이게 정말로 이게 브렉시트가 실현되리라고는 상상을 뭐 안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영국 여론들이 영국 국민들의 여론들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좀 이렇게 감정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로 2번째잖아요. 유럽연합에 내는 분담금이죠. 부담금이 2번째로, 아니, 4번째로 많아요.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인가?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4번째로 많아요. 많은데 비해서 유럽연합에 돈을 많이 냈는데 얻는 건 또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질이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영국에서 보니까 여론이 그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갔어요. 보니까는 유럽연합이 영국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사기치고 있다 이거예요. 영국한테 덤태기를 씌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캐머런 총리가 이제 유럽연합에 대해서 협박을 한 거예요. 니네들 그 유럽연합의 그 재정개혁 예산 그 분담금 개혁을 안 하면 우리 탈퇴할 거야. 탈퇴할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 탈퇴할 거야 라고 협박 카드로 던진 거예요. 그냥 정말 탈퇴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빨리 니네들 유럽연합 그 재정개혁을 해. 공정하게 분담금 투명하게 해. 라고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검토를.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이제 불공정한 어떤 그 재정 어떤 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급강하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전에 비하면 여전히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영국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이 개선됐다 향상됐다라는 체감이 없다 이겁니다. 체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것도 이렇게 이른바 파트라든지 비정규직, 그 다음에 싼 임금 이런 걸로 이렇게 늘어났다. 대신에 이제 막, 그, 주택 가격은 또 막 푹푹 뛰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극우 세력, 극우 세력들이 이제 또 그 시리아 사태 나가서 난민들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민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막 그 여론이 안 그래도 계속 테러가 계속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
그 이민반에 대한 감정들이 악화됐죠. 그래서 반이민 감정들이 고조가 됐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나 영국이나 독일은 이제 어쨌든 간에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 그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가 상당히 양호한 국가에 들어갑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다 지금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위기 직면해 가지고. 독일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영국은 회복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러니까는 유럽연합에 그 가입을 한 회원국의 그 리스본 조약의 규정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그러니까 노동, 사람과 자본, 기술의 이동을 제약을 전부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습니까? 근데 동유럽 지역이나 그리스라든지 이런데 경제가 안 좋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가 좋은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겠죠.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로 막 옮겨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영국의 지금 그 문제는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난민이 급증했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경기가 안 좋아져 경제가 악화돼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런 동유럽 국가들 또는 남부 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민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쉽은데 월급 안 올라가고 돈벌이가 힘든 게 이민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반이민 감정이 높아졌죠. 특히 구구 세력들이 그걸 악용을 하고 또 구구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그 경제적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악화된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데도 이런 뭐 극좌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이 그런 이제 반이민 감정을 부추기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013년에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2015년에 실시를 하겠다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첫째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열세를 만회하고, 그다음에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 영국 국민들의 불만을 조금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반이민 감정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죠. 정말로 그 유럽연합에서 이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꼼수 카드로 이렇게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던진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 불가능해 버린 캐머런 총리도 스코틀랜드한테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유럽연합에 잔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놨죠. 그다음에 꼼수로 던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수습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퇴가 불가피하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분담금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영국이 2014년에 이제 유럽연합의 순수한 그 부담금이 130억 유로, 한 14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이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유럽연합의 수입을 보면 이제 수입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래요. 유럽연합이 이제 운영하면 유럽 의회도 있고 뭐 유럽 대통령도 있고 뭐 각 분야별 유럽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운영을 해야 돼.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종 또 이렇게 사업들을 전개를 해요. 뭐 경쟁력 강화 산업 사업을 한다든지 또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대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농업 보조금이나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첨단 그 기초 과학 기술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 이민 문제가 크니까 되도록이면 이민을 좀 이렇게 억제를 하려고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국가들에 대해 회원국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사업들을 막 전개를 해요.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8개 회원국에 대해서 이제 수입 관세에 이제 그 일정의 이제 수입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국이 뭐 한국하고 이렇게 수출입 교역을 한다 하면 영국에 수출을 하면 영국이 이제 그 수입품 영국은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품에 대해서 뭐 5%면 5%, 2%면 2% 관세를 매기겠죠.
거기에 이제 유럽연합이 플러스 뭐 0.2%라든지 0.1%라든지 얹는다 이거예요. 얹어서 이렇게 매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은 그 수입 관세 그렇게 해서 거둔 수입 관세의 0.1%나 0.2%를 유럽연합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8개 회원국들은 다 그렇게 수입 관세의 일정액을 유럽연합에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탕세에 대해서, 설탕세에 대해서 이제 일정의 그 세율을 부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담배세죠. 담배세는 정부가 전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세는 유럽연합이 전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설탕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더라도 그 설탕 소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세금을 매겨요. 유럽연합 세금이에요. 설탕세는. 독일도 설탕세 세금을 안 매긴다고 해도 유럽연합이 일률적으로 설탕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그걸 가져요. 그러니까 수입관세하고 설탕세를 다 걷어가요. 유럽연합이. 대신에 이제 그 세금은 뭐 독일이나 영국이 징수를 해가지고 유럽연합에 내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이렇게 일종의 유럽연합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거니까 대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이렇게 세금 걷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세금을 대신 걷는 대행 수수료로 25%를 줘요. 되돌려줘요. 영국이나 그 회원국들한테 유럽연합이 25%를 되돌려주는 수수료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수가 뭐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28개 회원국에 대해서 이 모든 소비세죠. 소비세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는 뭐 중간 그 도소매 유통 거래까지 포함하니까 소비세가 아니죠. 어쨌든 그 부가가치세에는 0.3%를 일률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각 28개 회원국의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입관세, 설탕세,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딱 들어온 수입으로도 유럽연합이 지출하는 비용을 감당을 못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이렇게 이제 또 capture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되돌려받는 나라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소득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데 남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되돌려받는 경우도 있겠죠. 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28개 회원국들의 이제 그 이른바 유럽연합으로부터 이제 유럽연합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그랬죠. 뭐 기초과학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란 농업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런 그 사업들과 관련해서 받는 수혜금입니다. 지원금이에요. 유럽연합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에요. 그다음 밑에는 뭐냐면은 유럽연합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는 납부금,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을 보시면 독일이 400억 유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20억 유로 정도 되나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한 270억, 80억 유로 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많아요. 폴란드가 210억 유로 되고, 200억 유로를 약간 넘고, 영국이 200억 유로가 좀 못 되죠. 이건 이제 총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총 부담금에서 이렇게 아까 그 수수료 같은 거 되돌려받는 걸 뺀 순 부담금. 그러니까 이런 그 돌려받는 이렇게 수혜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부담금에서 이런 되돌려받는 수혜금을 뺀 순 부담금을 보면은 독일이 28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280억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독일이 280억 유로 정도를 유럽연합에 더 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랑스로 한 200억 유로를 더 내고 있고, 세 번째가 이탈리아로 150억 유로 정도를 내고 있고, 네 번째가 영국으로 한 140억 유로를 내고 있다 이거예요. 경제 규모는 두 번째지만은 하여튼 폴란드는 아까 총액으로 보면은 네 번째 영국보다 많이 했는데 받는 게 많으니까 폴란드는 받는 게 많으니까 순 그 부담금은 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구조죠. 이런 것들은 아마 어디서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언론이고 뭐고 어디서도 못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속에 부담 수혜금하고 지출 부담금이 이렇게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영국이 불만을 터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연합에서 이탈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민 문제에 관련해서 1인당 그 영국의 그 GDP 증가율을 보면 1인당 소득 증가율이나 마찬가지죠. 금융위기 전까지는 거의 5% 전후로 이렇게 쭉 추이를 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2%를 약간 넘는 정도? 뭐 거의 뭐 2%대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 3% 넘게 지금 소득 증가율이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체감으로 보면은 소득 불평등이나 소득 양구가 더 커지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범인 찾기를 하죠. 한국도 그러잖아요. 범인 찾기를 해요. 근데 그 범인 찾기를 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항상 있어요. 힘들어지면 그걸 범인 찾기를 하는데 그걸 교묘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득을 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범인을 어떤 식으로 몰아가냐면 이제 이민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반이민 감정이 고조가 되는데, 예컨대 이제 유럽연합의 이민 추이를 보면 영국을 제외한 그 유럽연합 전체 이민을 보면 그 2008년 그 이전에는 한 200만 명 1년에 200만 명 이렇게 넘게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2013년부터 퐁퐁 뛰어가지고 2014년에는 300만 명에 달했죠. 그러니까 1년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이민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전체 들어온 이민이니까 반대로 나가는 이제 이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 유입을 이제 들어오는 이민에서 나가는 이민을 빼면은 이민 유입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일단 그냥 총 이민 유입 수로 보면은 300만 명이 만만치 않게 1년에 300만 명씩이나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민을 보면 유럽 연합 전체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영내 이민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유럽이라 남부 유럽 같은 이런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끼리 간에 폴란드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서 독일이나 헝가리나 이런 데 독일이나 뭐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영내 이민이 상당히 많죠. 여기의 이민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니면 중국, 뭐 아시아 이런 데서 독일이나 뭐 영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는 게 영외 이민이죠. 그러니까 일종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내 연합 내에서 이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뭐 유럽 연합을 한 경제권이라고 보면은 이민이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영내 이민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영국으로 폴란드나 헝가리나 뭐 그리스나 이런 데서 막 그 이민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일자리 빼앗고 우리 월급을 깎고 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반면에 난민 유입을 보면은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5년에 폭증을 했죠. 근데 난민은 2015년에 많이 늘어나도 한 130만 명이에요. 이민은 2014년에 3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영국의 문제는 난민 문제라기보다는 이민 문제죠. 그렇죠? 이민 문제예요. 주요 국가별 이민하고 난민을 보면은 근데 이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여기는 지금 영국이 빠져 있는 이제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이민이고 이건 영국만을 따로 띄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민 받아들인 나라 독일로서 한 거의 90만 명 가까이를 받아들였어요. 2015년에. 영국은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50만 명 넘게 이렇게 받아들였죠. 이민을.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한 30만 명 좀 넘고, 스페인이 또 프랑스하고 비슷하고, 이탈리아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보면은 독일하고 영국이 가장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독일하고 영국이 가장
이민에 대해서 관용적인 나라고 관대한 나라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굉장히 포용력이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 영국 이제 독일은 이제 크게 그렇게 영국처럼 이민 문제로 물론 그 극우 세력이 또 이민을 반대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아직 심각할 정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정도까지는 안 갔죠. 근데 영국은 이민 문제가 지금 내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 비화가 됐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관용력이나 포용력이 좀 많이 줄어든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렇게 난민을 경우를 보면은 독일이 이제 한 작년에 2015년에 독일이 거의 50만 명 가까이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독일이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 난민도 이민에 들어가니까 이민은 이 난민을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헝가리하고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이런데 대부분 다 10만 명 전후까지 받아들였는데 영국은 4만 명도 안 돼요. 난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민은 거의 한 55만 명에 달하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민 문제예요. 영국은 난민보다도.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민 문제가 첨예화되다 보니까 난민도 적극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영국은. 헝가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럽 연합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받아들인 거죠. 터키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도 그렇던가요? 유럽 연합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지금 이렇게 난민을 지금 수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경제가 그래도 가장 호조를 보고 있는 독일이 이민이나 난민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돈으로 지금 떼고 있거나 영국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 갈등 문제로 표출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이 났는데 문제의 핵심은 분열이죠.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라든지 위축보다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체될 위험이 가장 크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죠. 첫 번째 7월 첫 번째 동영상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 그 경제적인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